안녕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 행복낭독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에 오늘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제3장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12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여러분과 또 저 그리고 모두의 행복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의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어느 날 밤, 나는 런던에서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당시 나는 로스 스미스 경의 매니저였다. 호주 출신의 로스 경은 전쟁 중에 팔레스타인에서 이름을 떨쳤던 유명한 조종사였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지구의 절반을 30일 만에 비행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만 해도 그런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호주 정부는 그에게 5만 달러를 상으로 주었고, 영국 왕실은 자귀를 수여했다. 그는 한동안 대영 제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물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로스경을 위해 열린 만찬에 참석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내 옆에 앉은 남자가 일을 도모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일을 결정하는 것은 신이다 라는 인용구를 곁들여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자신이 인용한 말이 성경에 나온다고 했다. 나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좀 우쭐거리고 싶기도 해서 그 사실을 지적하고야 말았다. 하지만 그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셰익스피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는 정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었고 왼편에는 내 오랜 친구인 프랭크 가몬드가 앉아 있었다. 가몬드는 수년간 셰익스피어를 연구해 왔기에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과 나는 가몬드에게 질문하기로 했다. 가몬드는 이야기를 듣더니 식탁 밑으로 내 다리를 툭 치며 말했다. 데일, 네가 틀렸어. 저 신사분이 맞았다네. 그건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가몬드에게 말했다. 프랭크, 자네는 그 인용구가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온다는 거 알고 있지 않았나? 물론이네. 그가 대답했다. 햄릿 5장 2막에 나오는 말이지. 하지만 친구, 우리는 로스경을 축하하는 자리에 초대된 손님일세. 그 남자가 틀렸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서 뭐하겠나? 그는 자네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어. 왜 그와 논쟁하려고 하나? 논쟁은 항상 피하는 게 좋다네. 그 말은 나를 깨우쳐준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되었다. 나는 그 사람을 불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 친구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했던 것이다. 내가 따지고 들지 않았다면 훨씬 좋았을 뻔했다. 나는 습관적으로 논쟁을 하려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건 내게 정말 필요한 교훈이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해 형과 논쟁을 벌였다. 대학에 가서는 논리학과 토론에 관해 공부했고 토론 대회에도 많이 나갔다. 나는 미주리주 출신이다. 흔히 미주리주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주어야만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바로 그랬다. 후에 나는 뉴욕에서 논쟁과 토론하는 법에 대해 가르쳤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때 나는 그 주제로 책을 쓰려고도 했다. 그 후로 나는 수천 가지 논쟁을 보았고 들었으며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해본 결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마치 방울뱀이나 지진을 피하듯이 논쟁은 피해야 한다. 10번 중 9번은 논쟁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그 이전보다 더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난다. 당신은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면 그냥 진 것이고 이긴다 해도 진 것이다. 왜 그럴까? 당신이 상대방의 모든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고 상대방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냈다고 하자.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당신은 편안한 기분이겠지만 상대방은 어떻겠는가? 당신은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끼게 했고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상대방은 당신의 승리에 분개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은 패배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의견을 고수한다. 펜 상호생명보험사는 보험 판매 사원들에게 논쟁하지 말라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지키고 하고 있다. 판매 활동의 중심은 논쟁이 아니다. 논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사람의 마음은 논쟁으로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내 수업을 들은 사람 가운데 패트릭 J. 오헤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정규 교육을 얼마 받지 못했지만 논쟁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그는 한때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트럭을 판매하는 일로 직업을 바꾸었다. 하지만 그다지 잘 나가지 못하던 차에 내 강좌를 들으러 왔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그가 거래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었다. 만일 어떤 고객이 그가 판매하는 트럭을 조금이라도 흠잡으면 오헤어는 몹시 화를 내면서 고객의 멱살을 잡기도 했다. 오헤어는 논쟁에서 수도 없이 이겼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고객이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도 안 되면서 까불고 있어. 물론 아무것도 팔지는 못했죠. 내가 처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오헤어에게 말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그가 말을 삼가고 논쟁을 피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그랬던 그가 후에는 뉴욕의 화이트 모터 컴퍼니의 스타 세일즈맨 중 한 명이 되었다. 어떻게 그가 스타 세일즈맨이 되었을까? 여기 오헤어의 말 속에 답이 있다. 지금은 고객의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고객이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화이트 트럭이요? 그 회사 자동차는 괜찮은 거 하나도 없어요. 거저준다 해도 안 받을 겁니다. 차라리 후지 트럭을 사겠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지 트럭 훌륭하죠. 만일 후지잇을 사신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후지잇은 좋은 회사에서 만들고 좋은 사람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죠.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만일 그가 후지잇이 최고의 상품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물론 그렇다고 맞장구 칠 것이고 그 사람은 말을 멈출 수밖에 없죠. 최고의 상품이라는데 제가 동의한 순간 그는 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후지잇에 관한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화이트 트럭의 장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얼굴이 붉어져서는 불같이 화를 내며 후지잇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제가 논쟁할수록 제 가망 고객은 경쟁사의 편이 됩니다. 논쟁이 계속될수록 경쟁사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더 부추기는 꼴이 되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도대체 뭘 팔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수년 동안 논쟁을 통해 낭비되었어요. 이제는 입을 닫고 살기로 했죠. 그게 오히려 득이 됩니다. 지혜로운 벤저민 프랭클린은 늘 이렇게 말했다. 논쟁하고 괴롭히고 반박하다 보면 승리할 때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진심을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공허한 승리일 뿐이다. 이제 스스로 결정하라.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이론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승리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진심 어린 동의를 얻을 것인가? 둘 다 얻을 수는 없다. 언젠가 보스턴 트랜스크립트지에 다음과 같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문구가 실린 적이 있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 윌리엄 제이가 여기 묻히다. 한평생 그는 옳았다. 절대로 옳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잘못을 인정하듯 침묵으로 일관한다. 논쟁할 때 당신은 오른쪽, 완벽히 오른쪽일 수 있다. 하지만 논쟁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므로 당신이 옳건 그르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재임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윌리엄 G. 메가두는 정치 생활을 하면서 무식한 사람과는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조심스럽게 표현했지만 사실 내 경험으로는 IQ와 상관없이 세상 어떤 사람도 논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세무사인 프레드릭 S. 파슨스는 세무조사관과 1시간 동안이나 논쟁을 하고 있었다. $9,000의 돈이 걸린 문제였다. 그는 이 건이 실제로는 악성 부채여서 결코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세무조사관은 이렇게 대꾸했다. 악성 부채라니요. 그럴 리가요.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파스스는 강좌에 나와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세무조사관은 굉장히 냉정하고 오만하며 완고했어요. 내가 이유를 설명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다 쓸데없었죠. 우리가 논쟁할수록 그는 더 완고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논쟁을 피하고 주제를 바꿔서 그를 칭찬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할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비하면 이건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혼자서 조세에 관해 공부했지만 그저 책을 보고 지식을 얻는 정도였죠. 당신은 직접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만요. 가끔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조사관은 상체를 젖히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편히 앉더니
자신이 적발해낸 기발한 사기꾼에 관한 일화를 포함해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의 어투는 점차 친근하게 변했고 마침내 자신의 자녀들에 관해서까지 말했죠. 자리에서 일어날 때쯤 그는 제 문제를 더 많이 고려해보고 오래지 않아 자신의 결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3일 뒤 제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세금 환급 문제는 정확하게 제가 신고한 그대로 인정해주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세무조사관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약점에 대해 보여준다. 그는 인정받기를 원했다. 그리고 파슨스가 그와 논쟁하면 할수록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로 인해 자신의 주장과 권위를 더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곧 그가 인정받게 되자 논쟁은 끝났으며 그는 자존심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러자 공감할 수 있는 친절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나폴레옹의 집사장인 콩스탕은 나폴레옹의 부인 조세핀과 가끔 당구 경기를 했다. 나폴레옹의 사생활 회고록 1권 73쪽에서 콩스탕은 이렇게 적고 있다. 내가 당구를 더 잘 쳤지만 나는 항상 황후에게 승리를 양보했다. 그러면 황후는 무척 기뻐했다. 콩스탕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우자. 혹시 사소한 논쟁이 벌어진다면 고객, 연인, 배우자가 이길 수 있게 하자.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증오는 결코 증오를 끝낼 수 없고 자비만이 증오를 끝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해는 논쟁이 아니라 재치, 사교, 위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려고 할 때 풀릴 수 있다. 링컨은 언젠가 한 젊은 군인이 동료들과 격렬한 논쟁을 하는 것을 질책하며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은 사사로운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네. 논쟁에 몰두하면 자신의 기분을 망치고 통제력을 잃게 되면 물론 더 심각하게는 성과를 낼 수 없게 되지. 서로 비슷하게 옳다면 자네가 양보하게나 설령 자네가 옳고 상대방이 옳지 않다고 해도 사소한 문제라면 자네가 양보하게. 내 길이 옳다고 우기다가 개에게 물리느니 길을 비켜주는 편이 낫지 않겠나? 그 개를 죽인다고 해서 물린 상처가 낫지는 않을 테니 말일세. 그러므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제1원칙은 다음과 같다.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뿐이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이를 피하는 방법.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전 대통령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75%가 되면 자신이 기대하는 최고치에 도달한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한 사람이 그 정도 수치를 희망한다면 당신과 나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 당신이 옳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가 55%만 되더라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가인 월스트리트에 가서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 중에 스스로 옳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생각이 55%도 안 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상대방에게 표정, 말투, 몸짓만으로도 말로 하는 것만큼이나 당신이 틀렸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당신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과연 동의를 하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당신이 상대방의 지성, 판단력, 자부심, 자존심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상대방은 되받아치고 싶을 뿐 결코 생각을 바꾸지는 않는다. 당신이 플라톤에서 임마누엘 칸트까지 거들먹거리며 온갖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상대방은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 당신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절대로 당신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말로 시작하지 마라. 그건 최악이다. 그것은 내가 당신보다 잘났으니 내가 말하는 몇 가지를 들어보고 생각을 바꾸게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도전이다. 바로 대립을 만들어 당신이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방은 당신과 싸우고 싶어질 것이다. 사실 분위기가 우호적이어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왜 더 어렵게 만드는가? 왜 당신에게 불리한 일을 자초하는가? 당신이 무엇이든 증명하려면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교묘하고 기술적으로 그 누구도 당신이 증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라.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알렉산더 포프는 이렇게 말했다. 가르치지 않는 듯이 가르치고 모르는 것은 이미 알았던 것이라고 느끼도록 알려줘라. 체스터필드 경은 아들에게 이렇게 훈계했다.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현명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내가 더 현명하다고 말하지는 마라.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 뿐이다. 나는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해지기를 바랄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틀렸다고 말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득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이 생각하기에 틀린 말, 아니 심지어 확실하게 틀렸음을 당신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더 좋다. 그런데 잠깐만요. 제 생각은 좀 다르긴 한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주 그러거든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바로 잡아주세요. 우선 사실부터 살펴봅시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자주 틀린다. 사실을 살펴보자. 이런 말에는 놀라운 마력이 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당신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사실을 살펴보자 라고 말하는데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학자들의 방식이 바로 그렇다. 나는 언젠가 스테픈슨이라는 과학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고기와 물만으로도 6년간 버티기도 하면서 11년 이상 북극 지방에서 활동한 유명한 과학자이자 탐험가였다. 그가 진행하고 있던 실험에 대해 설명을 들은 나는 그걸로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때 그는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대답을 했다. 과학자는 뭔가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이 드러나도록 도울 뿐이죠. 당신도 과학자들의 이런 사고를 담고 싶지 않은가? 아무도 막지 않는다. 당신 스스로 막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절대 곤란한 일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논쟁은 그칠 것이고 상대방은 당신이 그런 것처럼 넓은 마음과 열린 자세를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 상대방 역시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만약
상대가 확실히 틀렸다는 것을 알기에 직설적으로 이를 지적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예를 들어보자. S는 뉴욕에서 일하는 젊은 변호사로 미국 대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상당한 돈이 걸렸고 법률상 쟁점이 되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 공판 중에 대법원 판사가 그에게 물었다. 해사법의 법정 기한이 6년이죠? S는 잠시 멈춰 판사를 바라보다 직설적으로 말했다. 재판장님, 해사법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S는 강좌에 나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다. 법정이 한순간 조용해지더군요. 법정 안 온도가 갑자기 0도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옳고 판사가 틀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판사가 제게 호의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법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말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설득하지는 못했죠. 저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유명한 사람에게 당신이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질투, 의심, 공포, 자만심 등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종교, 헤어스타일, 공산주의, 선호하는 영화배우 따위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틀렸다고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매일 아침 식사하기 전에 아래의 글을 읽어보기 바란다. 제임스 하비 로빈슨 교수가 쓴 정신의 형성에 나오는 내용이다. 우리는 가끔 별다른 저항이나 감정의 동요 없이 생각을 바꿀 때도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틀렸단 말을 들으면 그 비난에 분개하고 마음을 닫아버린다. 우리는 신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신경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우리의 신념을 강탈하려 하면 그 신념을 지나치게 집착하게 된다. 확실히 신념 자체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공격받은 자존심이다. 내 것이라는 간단한 개념은 인간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를 잘 헤아리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내 저녁밥, 내 강아지, 내 집, 내 부모, 내 나라, 내 하나님 등 어떤 경우에도 모두 같은 힘을 갖는다. 우리는 시계가 잘못되었거나 차가 너저분하다는 지적에 화를 내기도 하지만 화성 운하에 대한 생각, 에픽테투스를 발음하는 방법, 살리신의 약효, 사르곤 1세가 살던 시대에 관한 지식이 틀렸다는 지적을 당해도 화를 낸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것을 계속 믿으려 하고 그 사실이 의심받으면 화를 내면서 어떻게든 그 사실을 지키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변명하려 한다. 그 결과 흔히 말하는 추론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대로 계속 믿기 위한 논리를 찾는 과정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 나는 집에 커튼을 설치하느라 인테리어 업자를 고용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계산서를 보고 너무나 놀랐다.
며칠 뒤 친구 한 명이 들렀다가 커튼을 보았다. 가격 이야기가 나왔고 그녀는 마치 승리한 듯 외쳤다. 얼마라고요? 끔찍하군요. 아무래도 바가지 쓴 것 같은데요? 사실일까? 그렇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자신의 판단을 뒤집는 또 다른 사실을 듣고 싶어 할 사람은 거의 없다. 나도 사람이라 방어하기 시작했다. 나는 결과적으로 가장 싼 것을 선택하는 걸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할인 품목 코너에나 있을 법한 가격으로는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없으며 예술적인 취향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다른 친구가 방문해서 커튼에 대해 흡족할 정도로 칭찬하며 자기도 집에 그 커튼처럼 아름다운 작품을 걸고 싶다고 했다. 내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사실대로 말하면 너무 비싸서 사지 말아야 했어. 돈을 너무 많이 썼거든. 주문하고 후회했다니까. 자신이 틀렸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상대가 부드럽고 재치 있게 기분을 잘 맞춰주면 우리는 잘못을 인정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자신의 솔직하고 관대한 태도를 자랑스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쾌한 사실을 지적하고 받아들일 강요를 당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 남북전쟁 시절 유명한 편집장이었던 호러스 그릴리는 당시 링컨 대통령의 정책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는 논쟁과 조롱과 욕설이 가득한 캠페인을 벌이면서 링컨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게 될 거라고 믿었다. 그는 이 씁쓸한 캠페인을 오랜 기간 진행했다. 사실 그는 링컨 대통령이 존 윌크스부스에게 암살당하던 날에도 그에게 잔인하고 씁쓸하며 신랄한 비난이 담긴 편지를 썼다. 그러나 그릴리의 신랄한 비판이 링컨의 마음을 돌렸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조롱과 욕설로는 결코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일과 자신을 관리하고 인격을 향상하는 일에 관해 훌륭한 가르침을 얻고 싶다면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어보라. 지금껏 나온 가장 매력적인 인생 이야기며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고전 문학 중 하나다. 프랭클린은 자서전에서 자신이 어떻게 논쟁을 벌이는 잘못된 버릇을 고쳤고 미국 역사상 가장 재능 있고 정중하며 외교적인 사람이 되었는지를 고백한다.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 실수를 잘 저지르는 편이었다. 어느 날 퀘이커 교도인 옛 친구가 찾아와 그에게 전곡을 찌른 이야기를 했다. 벤, 자넨 참 구제불능이군. 자네는 의견이 다르면 아무에게나 안 좋은 말을 하고 있어. 너무 공격적이어서 자네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친구들은 자네가 주변에 없는 걸 더 좋아해. 아무도 자네에게 말을 걸고 싶지 않는다네. 사실 서로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말을 굳이 할 사람은 없지 않나? 결국 자네는 지금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외에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장점 중 하나는 따끔한 충고를 바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는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고 깨달을 만큼 그릇이 크고 지혜로웠으며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생에서 실패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변했다. 자신의 버릇없고 독선적인 방식을 고치기로 시작한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남의 의견을 정면에서 반박하거나 나의 의견을 단정적으로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말을 할 때
확실히, 의심할 여지 없이처럼 강하게 주장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에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누군가 잘못된 주장을 할 때 신랄하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의 제안이 엉터리라는 걸 그 자리에서 당장 밝혔겠지만 더 이상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나는 그런 태도 변화가 많은 이익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선 다른 이들과 하는 대화가 더 즐거워졌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주장을 펴자 상대는 더 쉽게 받아들이고 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린 경우에는 비난을 조금만 받았고, 내가 옳은 경우에는 상대가 더 쉽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따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먼저 타고난 성향을 억누르려고 노력했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편하고 익숙해져서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최근 50년 동안 누구도 나에게서 독단적인 표현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내 진실된 마음 다음으로 이런 습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새로운 제도나 낡은 제도의 대안을 제시하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의원이 되었을 때 공공의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문법 지식도 거의 없고 말이 유창하지도 못했고 단어 선택을 망설이는 아주 부족한 연설가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습관을 얻은 덕분에 내 주장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실천한 방법을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뉴욕에 사는 F.J. 마호니는 정유 회사에 특수 장비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주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았다. 설계도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뒤 장비 제작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다. 고객이 친구들과 그 문제를 상의했는데 그가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친구들이 경고했다는 것이다. 여기는 너무 넓고 저긴 너무 좁고 여기는 뭐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결국 모든 게 다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는 친구들의 지적에 화가 나서 마오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제작에 들어간 장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마오니는 후에 이렇게 얘기했다. 설계도를 아주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우리가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그 친구들이 잘 모르면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고객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고객은 벌떡 일어서더니 내게로 와서 기관총처럼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흥분한 나머지 말을 하며 주먹까지 휘두르기까지 했어요. 나와 내 장비에 대해 비난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요? 나는 어떤 요청이든 다 들어주겠다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비 대금을 내실 분은 고객님이시니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객님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십시오. 이미 $2,000가 투입되긴 했지만 그 돈은 우리가 떠안겠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2,000의 손실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제작할 경우 책임은 고객님께서 져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설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설계대로 제작한다면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겠습니다. 이쯤 되자 그는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 설계대로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일이 잘못되면 알아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결국 장비 제작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는 같은 시즌에 비슷한 주문을 2개나 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내 눈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내가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을 때 반박하면서 그와 다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참느라고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 보람이 있었죠. 만약 내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논쟁을 시작했다라면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 감정이 상해서 금전적 손실이 생기는 것 물론 중요한 고객도 잃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득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지금 소개하는 사례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아주 흔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기 바란다. R.V. 크롤리는 뉴욕에서 있는 목재 회사의 판매원으로 일한다. 그는 깐깐한 목재 검사관들에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수년간 말해왔다고 했다. 그리고 논쟁에서 이기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크롤리가 말했다. 이 검사관들은 야구 심판 같아요. 한번 결정하면 절대 번복하지 않죠. 크롤리는 자신이 이긴 논쟁 때문에 자기 회사가 수천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강좌를 들으면서 영업 방침을 바꾸고 논쟁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과가 어땠을까? 그가 강좌에서 같은 수강생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느 날 아침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건 거래처 직원은 화나고 짜증난 목소리로 우리 회사에서 보낸 차량 한 대 분량의 목재가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역을 중단했으니 그 회사 마당에 쌓여있는 목재를 지금 당장 회수해 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목재의 4분의 1 정도를 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그쪽 목재 검사관은 목재 중 55%가 등급 아래라고 판정했다 하더군요. 그 결과 상대 회사는 목재 인수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그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저였다면 목재 등급 규칙을 밀면서 제가 목재 검사관으로 일할 때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 검사관에게 목재 등급을 더 올려서 판정해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을 것입니다. 또 상대 검사관이 조사할 때 목재 등급 규칙을 잘못 해석했음을 지적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강좌에서 배운 원리들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구매 담당자와 목재 검사관이 나와 한판 논쟁을 벌이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재를 내리던 차로 가서 목재 상태를 볼 수 있도록 계속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재 검사관에게 하던 대로 부족한 목재를 골라달라고 했고 좋은 목재는 따로 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작업을 지켜보니 그 검사관이 너무 엄격하고 목재 등급 규칙을 잘못 해석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재는 백송이었는데 그 검사관은 단단한 목재에 대해서만 철저히 배웠을 뿐 백송에 대해서는 능숙하지 않고 경험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백송은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재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목재를 검사관이 검사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을까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지켜보다가 이 목재가 왜 부적합한지 한 번씩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음에 이 회사에 목재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질문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친근하고 협조적으로 질문했고 그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를 가려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검사관의 마음이 풀어지고
긴장했던 관계도 점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가끔 몇 마디 던지자 검사관도 자신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목재가 실제로는 기준에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목재는 더 비싼 등급의 목재일 거라는 생각도 하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점을 부각시키면서도 그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주의했습니다. 이윽고 그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백송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저에게 차에서 내린 목재들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 목재가 그런 등급에 속했는지 설명했지만 만약 그 목재가 그들이 생각하는 용도에 적당하지 않으면 무작정 인수해달라고 할 생각이 없음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결국 그 검사관은 자신이 부적합 판정을 내릴 때마다 느끼던 의구심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더 높은 등급의 목재를 주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은 거죠. 결국 그 검사관은 제가 떠난 후 목재를 다시 전부 검사했고 마침내 실어갔던 목재를 다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금을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약간의 재치와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기로 한 결정 덕분에 우리 회사는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이 장에서 말한 내용 가운데 새로운 것은 없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달리 얘기하면 고객, 배우자, 그리고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과 논쟁하지 말라는 뜻이다.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거나 상대의 화를 돋우지 말고 약간의 수완을 발휘하자. 기원전 22세기에 이집트 왕 아크토이는 아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 4000년 전 어느 날 오후 늙은 아크토이 왕은 술을 마시며 이렇게 말했다.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해라.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시대에도 매우 필요한 조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틀렸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네, 오늘 여기까지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과 또 모두의 행복을 이루는데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